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병주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사 중에서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작업에도 참여를 해서 뭐 책을 쓴다라든가 또는 이런 강연 형식을 통해서 좀 우리 조선시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역사와 문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 강의할 주요 내용은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조광조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조광조. 아마 이 조광조 교과서에서는 다 한 번씩 들어보았을 건데, 그래서 이 조광조 하면 또 개혁의 아이콘이다 이렇게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또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그 당대에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미완의 개혁가. 결과적으로 이 개혁이 그 당시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으니까 미완의 개혁가 조광조의 꿈이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광조를 기억할 때 항상 또 우리 떠올려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사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 용어가 정리가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16세기에는 크게 4번의 사화, 15세기 말이긴 하지만 1498년에 전개되었던 무오사화,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 그리고 이 조광조가 훗날 희생을 당하는 김효사화, 그리고 이 1545년에 을사사화까지 4번의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연산군 시대에 2번의 사화가 있어요. 이 사화는 어떻게 보면 독재 정치 폭정하고 거의 이제 일치되는 용어인데, 그만큼 이제 연산군 시대에 왕의 독재 정치가 아주 절정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고, 특히 1498년에 일어났던 이 무오사화보다도 더 이 연산군 독재가 본격화되는 게 이 1504년에 일어나는 갑자사화로 이제 완전히 절정을 치닫는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 사화의 시대라는 이 역사적 조건, 특히 연산군의 폭정이라는 조건 속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종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인공인 조광조라는 인물이 바로 전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산군의 폭정이 도대체 얼마나 심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연산군 때는 기본적으로 이 왕 자체가 이 땅에 땅 한 평, 풀 한 폭이 내 것이 아님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막 그대로 할 정도로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왕이었어요. 사실은 연산군의 아버지였던 성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하들의 목소리도 잘 들으려고 노력했던 왕이고, 그래서 오히려 성종 같은 경우는 경연이라고 해서 신하들하고 왕이 함께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는 이런 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었던 왕인데 비해서, 오히려 연산군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오히려 이 아버지 왜 저래? 맨날 신하들이 경연에서 아니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매번 왕을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왜 저런 걸 회의를 하지? 나는 왕이 되면 저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돼서 사실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경연을 폐지해버려요. 경연 같은 거 폐지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를 제대로 할 뜻은 없고 이 사치라든가 향락, 노는 데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 시대에 왕이 오르자마자 이 궁궐 주변에 민가를 다 헐어버려요. 왜 헐었을까요? 바로 이 민가를 헐어가지고는 그곳을 사냥터로 막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궁궐에서 빠짐없이 파티 같은 거 그야말로 이 사치하고 향락하는 이런 모습들, 실록 기록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경회로에서 술자리를 자주 베풀고, 이곳에 배를 띄워놓고 요즘으로 치면 그곳에서 공연 같은 것도 하게 하고, 너무 이제 국가 재정을 이런 데 다 허비하는 거죠. 특히나 이때 이
그런 어떤 연산군이 이런 잔치 같은 거 할 때 분위기도 들려고 전국에 채용사라 해가지고 이 기생을 선발하는 사람들 참 이 요즘 표현을 하면 이 공무원을 그런 인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채용사라 해가지고 가서 이 팔도에 그 기생들 뽑아오라. 그렇게 해서 뽑힌 기생을 칭하는 용어가 그 운평에서 승진하면 흥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흥청들 불러놓고 파티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해가지고 했던 그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대표적인 말 뭐가 있죠? 우리 흥청, 망청. 흥청들 데리고 놀면 나라가 망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흥청, 망청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또 본인이 자기가 이런 짓 하는 거 이게 뭐 자꾸 외부로 알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도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왕을 그 수행하는 그 내관들에게 그 요즘으로 치면 이런 뭐 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게 해요. 우리 뭐 이렇게 그 공무원증도 차고 다니게 하고 뭐 회사에 다니면 회사 요런 그 뭐 이런 그 증 같은 거 사원증 같은 거 이렇게 요즘 또 목에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이런 팻말 같은 거를 차고 다니게 해요. 그 팻말 중에 신원패라는 게 있었어요. 말을 상가하게 하는 패 이런 뜻이에요. 이거 차고 다니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겠냐 하면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입하고 혀 함부로 놀렸다가는 너 죽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정말 연산군 때 아주 정말 궁궐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이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이 연산군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또 처형당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실 넷이었는데 우리 김처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제 연산군의 그 잘못을 이제 그 정말 지적하는 그런 말. 그래서 이 기록에도 보면 김처선이 그 연산군에게 내가 이렇게 정말 충고를 하는 그날 가족들에게도 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그 정말 연산군의 그런 어떤 부정이라든가 비리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결국 화를 사서 그 김처선이라는 인물을 죽이고 정말 이 사지까지 잘랐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연산군의 분노가 그치지 않고 이 김처선의 이름에 처자 저것도 꼴보기 싫다.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도 24절기 중에 처서라고 있죠. 처서. 이 처서의 처서를 조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처용무라는 춤도 있거든요. 그 처자도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풍rum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정말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산군의 독재적 본능을 또 더 끌어낸 게 바로 이 임사원과 같은 인물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윤 씨의 이 죽음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쫙 알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큰 후폭풍이 돼요. 그래서 이 연산군이 그 우리 어머니 죽인데 참여했던 그 인물들 다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그 뭐 블랙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죠. 블랙리스트 다 가져와. 이렇게 돼서 정말 광적인 그 희생 같은 거 이런 그 정치적인 뭐 복수극 같은 것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이 특히 갑자사이로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신하들이 반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왕 정말 우리가 그대로 그 치하에서 살다가는 이건 뭐 신하건 백성이건 이거 다 이거 뭐 정말 그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없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연산군에게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결집이 돼요. 마침내 1506년 9월 바로 그 당시에 연산군이 있었던 곳이 창덕궁인데 창덕궁을 이제 반정군들이 몰려가서 결국 연산군을 끌어내 가지고 결국 연산군을 쫓아내는 바로 이런 역사, 이 반정이라 해요. 당시에 요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이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이 박원종이라든가 성희안 같은 사람은 연산군하고 개인적으로도 악연이 있었어요. 어떤 악연이 있었냐면 박원종의 누이가 이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잖아요. 또 성종의 형님으로 월산대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월산대군의 부인이었어요. 우리 가족관계로 보면 연산군에게는 큰어머니거든요. 이 큰어머니를 이제 간음을 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월산대군 부인 박 씨가 자결을
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박원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누이가 연산군 때문에 결국 자결한 거 아니죠? 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원한이 있었고, 이 성희안 같은 사람은 당시에 2조 참판으로 있다가 요즘으로 치면 뭐 행정안전부 차관쯤 돼요. 그러다가 이 연산군을 비판하는 시를 썼다가 이 부사용, 종구품, 요즘으로 치면 구국공무원, 차관에서 구국공무원으로 완전히 자천이 돼버리는 그런 그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에게 상당히 악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연산군을 몰아내자, 여기에 선뜻 동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반정을 주도한 세력들은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왕을 이제 쫓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요 연산군의 이복 동생으로 진성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 성종의 왕과 왕비 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성종의 첫 번째 왕비는 공해왕후 한씨라고 해서 한 명의 딸이었어요. 사실은 성종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넘버 3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이 예종의 맏아들이 제한대군이 있었고, 바로 위에 형님 월산대군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왕위계승의 라이벌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 한명회라는 장인의 영향력이 아주 컸다. 그렇게 해서 이 한명회의 딸이 첫 번째 왕비였어요, 성종에. 근데 이 공해왕후 한씨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왕비로 온 사람이 바로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윤 씨였고, 이 잘 알다시피 패비윤 씨는 결과적으로 성종 때 이 뭐 후궁에 대한 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왕의 용안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패비윤 씨가 다시 쫓겨난 후에 계비로 돌았던 인물이 바로 이 정현왕후 윤 씨였어요. 그래서 이 정현왕후 윤 씨가 낳은 아들이 진성대군이니까 연산군과의 관계를 보면 이복 동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성대군이 가장 왕위계승에서도 합당한 위치에 있고, 상당히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진성대군을 추대를 합니다. 마침내 진성대군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바로 중종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이 중종은 반정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이제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이 중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정말 불운했달까요? 정말 이 비운의 왕비가 있어요. 우리 당경왕후 신씨라는 인물인데요. 이 당경왕후 신씨는 그 중종이 왕이 되기 전부터 부인이죠. 근데 이 중종이 왕이 되자마자 7일 만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당경왕후는 왜 쫓겨나느냐 하면, 이 당경왕후가 그 거창신씨인데 이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정을 성공시킨 세력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연산군의 그 처남의 딸을 왕비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된 그런 좀 아픔을 맞이합니다. 당경왕후는 그런데 사실은 중종 반정이 성공할 때도 상당히 지혜로운 면모를 보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제 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 중종을 왕, 즉 진성대군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다 이 반정 세력들이 진성대군의 집을 찾아가는데, 이 진성대군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연산군 때 뭐 정말 뭐 이상한 그 논리로 막 제거하고 이러니까, 진성대군도 이거 뭐 연산군 쪽에서 나를 죽이러 보냈나? 이럴 바에 한번 내가 그냥 자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탁 침착하라고, 저 말머리가 우리 집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머리가 궁궐 밖을 향하고 있다면 이거는 당신을 모시러 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정말 가보니까 이게 말머리가 딱 궁궐을 향해서, 이 중종의 집이 아니라 궁궐을 향해서, 이 딱 우리가 보면 분위기 파악이 되잖아요. 뭔가 자신을 모시러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의 정말 조언을 듣고 진성대군을 모시러 왔던 그 신하들을 정말 호의 속에서 궁궐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침착하게 남편인 진성대군을 어느 정도 딱 그 구해줬던 그런 정말 지혜로운 왕비였지만 결국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또 아름다운 스토리가 전해요. 당경왕후 신씨가 이 쫓겨난 후에 그 인왕산 자락에 치마를 계속 널어놨다 그래요.
왜? 바로 이 경복궁에서 지금 또 인왕산하고 경복궁 되게 가깝잖아요. 경복궁에서 딱 보면은 바로 이 치마가 보이게,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항상 기억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저 치마를 널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 인왕산 치맛바위 이야기가 전해지는 바로 그 주인공이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성종 때부터 중앙의 기득권을 세력한 세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훈구파라고 합니다. 공운을 가진 구세력이란 뜻으로 훈구파라 하고, 그런 그 훈구파가 주로 이제 세조 때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 그 국정을 그 책임지는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조 때 계유정난이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계유정난 이후에 어린 그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이 본인이 왕이 되니까 여기에 반발했던 뜻있는 지식인들이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학문을 연마를 해요. 이런 세력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선비의 숲이란 뜻으로 살인 또는 살인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 성종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파들을 등용해서 훈구파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역사의 흐름이 전개가 되는데, 그 바로 연산군 때 앞에서 소개했듯이 사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살인파의 성장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인파의 성장이 억제되냐면, 살인파들은 특징상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성리학에 좀 더 충실하는 그런 학자니까 연산군 입장에서 이 사람들 싫은 거예요. 맨날 나한테 쓴소리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과정에서 결국 사활을 일으켜서 살인파들이 되고 숙청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중종이라는 왕의 시대에는 이 다시 살인파들을 잘 등용해서 살인파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능력이라든가 개혁적 성향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 뭐 역사의 흐름, 바로 그런 위치에 중종이라는 왕이 이제 조선의 11번째 왕으로 이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바로 이 강연의 주인공이 이제 조광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살인파의 성장이라는 도도한 흐름에서 조광조란 인물이 중종과 만나는 이 역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